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윤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17회차 전산 세무 2급 이론 시험풀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부채 분류가 잘못 연결된 것. 1번 임차보증금. 자, 임차보증금은 자산이죠. 자, 2번 사채. 우리 사채는 비유동 부채에 들어가죠. 비유동 부채. 3번 퇴직급여 충당 부채도 비유동 부채고요. 4번 성급 비용은 유동 자산이죠. 자, 만약에 1번이 헷갈린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론 문제 풀면서 K랩 프로그램 들어가 보실 수 있죠. 자, 프로그램 열어주신 다음에 기초정보관리에서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여기에 들어가셔서 만약에 사채가 궁금하다 그럼 컨트롤 F 누른 다음에 사채를 검색해 보는 거예요. 자, 검색을 했을 때 사채는 비유동 부채 쪽으로 분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하신 후에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같은 문제는 틀리면 굉장히 아깝기 때문에 반드시 프로그램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다음 2번,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제가 수업할 때 무형자산은 나올 수 있는 개념이 크게 많지 않고 어렵지 않기 때문에 꼭 맞출 수 있도록 내용들을 잘 정리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1번 무형자산 창출을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그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연구 단계에 발생한 것으로 본다. 1번 맞죠? 자,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나뉘어지고 있고요.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들은 전액 다 비용 처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개발 단계에서는 무형자산 요건을 충족했다라고 한다면 개발비라는 무형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고요. 충족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비용 처리하셔야 돼요. 자, 이때 계정 과목은 경상 연구 개발비입니다. 자, 경상연구 개발비로 잡아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연구 단계로 봐야 될지 개발 단계로 봐야 될지 구분하기가 애매하다, 어렵다 라고 했을 때 모두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비용 처리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2번,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자산으로 인식한다. 자,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죠. 그죠? 자, 그러면 외부에서 발생한 영업권만 자산으로 인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을 인수했다라든지 합병을 했다라든지 자, 이런 외부에서 발생한 영업권만 자산으로 인식 가능합니다. 3번,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안 되죠.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은 비용 처리하셔야 돼요. 4번, 무형자산의 상각 기간은 어떠한 경우도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아니죠. 자, 20년을 초과할 수 있긴 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적혀 있다라든지 또는 법에서 20년 초과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다면 초과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약서나 법률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외워주셔야 되죠. 자, 그래서 옳은 문장은 1번이고요. 나머지 문장들은 맞는 문장으로 좀 바꿔주시고 자, 그 다음에 좀 더 추가를 해드린다라고 하면 무형자산 상각할 때 잔존가치는 없는 것으로 하기로 했죠. 빵원으로 두기로 했고요. 그 다음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정하기가 어렵다라고 했을 때에는 정액법으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2번을 틀렸다라고 했을 때 2번만 보지 마시고 무형자산 전체적인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하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채무증권으로만 분류되는 유가증권은 무엇인가? 자, 우리 유가증권의 종류는 주식이 있고요. 지분증권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채무증권은 채권을 의미합니다. 자, 1번 단기매매 증권, 주식, 채권 모두 다 가능하죠. 매도 가능 증권도 주식, 채권 다 가능하고요. 두 개 차이는
단기 투자 목적이다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 장기 투자가 목적이다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해 주시면 되고요. 만기 보유 증권은 만기까지 보유할 것이다 라는 거고요. 자, 주식에는 만기가 없죠. 따라서 주식으로는 분류가 불가능하고 채권으로만 분류가 가능합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그 다음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주식으로만 분류가 가능합니다. 자, 다음 4번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1번 감가상각은 자산이 사용 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맞죠? 자, 감가상각은 가치의 감소를 비용 처리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일단은 사용해야 감가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사용 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가 옳은 문장이고요. 간혹 가다가 취득일부터 시작한다라는 문장은 틀린 문장입니다. 보편적으로는 취득하자마자 개봉해서 사용하는 게 보편적이긴 하지만 취득한 다음에 1년 후에 사용했다. 그럼 1년 후부터 감가상각이 이루어져야겠죠. 2번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내용 연수에 걸쳐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한다. 당연하죠. 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하셔야 됩니다. 3번 내용 연수 도중 사용을 중단하고 처분 예정인 유형자산은 사용을 중단한 시점에 장부 금액으로 표시한다. 자, 3번은 조금 애매하다라고 느껴지셨을 것 같은데, 자, 이제 사용을 중단하겠대요. 사용하지 않겠대요. 그리고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중고로 처분할 예정이래요. 자, 그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가상각 하지 않아도 되겠죠. 따라서 중단한 시점에 장부 금액을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감가상각 방법 중 연수합계법은 자산의 내용 연수 동안 감가상각액이 매기간 증가하는 방법이다. 자, 4번이 틀렸죠. 매기간 감소하는 방법입니다. 감소. 자, 그럼 연수합계법으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만약에 90만 원이다. 자, 그러면 내용 연수가 3년이에요. 그럼 3년 더하기 2년 더하기 1년. 자, 1기에는 3년을 올려주셔야겠죠. 그죠? 계산하시면 45만 원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기가 되었어요. 그럼 90만 원 곱하기, 자, 다 더하면 6이죠? 그러면 6년 중에 이제 2년 하시면 30만 원 나오고요. 자, 마지막으로 3기차에는 90만 원 곱하기 6분의 1, 이제 1년 남았다라고 해서 1 해주시면 15만 원이 나옵니다. 자, 따라서 매 기간 감소하는 방법이다라고 적어주셔야 되고요. 연수합계법의 공식을 참고로 적어드릴게요. 자, 취득 원가에다가 잔존가치 빼고요. 그 다음 내용연수 합계. 내용연수 합계 3년이면 3, 2, 1, 5년이면 5, 4, 3, 2, 1 해야 되고요. 자, 여기에는 잔여 내용연수. 남아있는 내용연수 3년, 2년, 1년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기간 감소하는 방법이다라고 적어주셔야 되고요. 참고로 우리 정액법은 어때요? 액수가 정해져 있다라는 방법이고요. 매 기간 일정하죠. 그래서 그래프로 그려드리면 이렇게 일정하게 그려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정률법은 어때요? 자, 내용연수 초기에 감가상각이 많이 이루어지는 방법이죠. 자, 그 다음에 연수합계법은 어때요, 여러분? 45만 원, 30만 원, 15만 원. 자, 두 개 차이 15만 원. 그 다음에 또 두 개 차이 15만 원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일정하게 감소합니다. 어쨌든 증가하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증가하는 방법이다라는 게 틀렸고요. 나머지 특징들까지 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5번 오류 수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자, 오류 수정에 대해서 자주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5번도 조금 어려웠다라고 보입니다. 자, 1번 오류 수정은 전기 또는 그 이전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회계적 오류를 단기에 발견하여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맞죠? 자, 23년도에 오류를 찾아내는 것을
오류 수정이라고 합니다. 자, 찾아냈으면 수정까지 해주셔야겠죠. 2번, 단기에 발견한 전기 또는 그 이전의 기간의 오류 중 중대한 오류가 아니다 라고 했을 때 영업의 손익 중 전기 오류 수정 손익으로 보고한다. 맞죠? 중대하지 않다. 금액이 소액이거나 계정 과목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 라고 했을 때는 영업의 수익이나 비용으로 처리를 합니다. 자, 지금 3번은 중대한 오류다. 자, 중대하다라고 했을 때 수익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고요. 재무제표를 다시 작성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문장 때문에 틀렸습니다. 발견 당시 회계 기간에 재무제표 항목을 재작성한다. 틀렸죠? 자, 만약에 23년도에 오류를 24년도에 발견을 했고요. 만약에 중대한 오류다라고 했을 때 23년도에 재무제표를 다시 수정해서 작성을 하셔야 돼요. 이해가시죠? 발견 당시면 24년도에 재무제표를 고치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3번이 틀렸고요. 중대한 오류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오류를 말한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자, 만약에 중대한 오류가 아니다 라고 했을 때에는 영업의 손익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수익이나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되고 중대한 오류다. 굉장히 심각한 오류다. 그러면 재무제표를 다시 작성하셔야 돼요. 일이 커지겠죠. 재작성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6번. 6번부터는 원가액이고요. 공장에서 사용하는 제품 제조용 전기요금에 대한 원가 형태로 오른 것. 자, 전기요금은 사용량에 따라서 변하죠. 따라서 변동 원가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기요금은 제조 간접비에 들어가겠죠. 그죠? 자, 우리 가공원가는 직접 노무비 더하기 제조 간접비죠. 따라서 1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초원가는 직접 재료비 더하기 직접 노무비예요. 7번 제조 원가 명세서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 7번은 자주 묻는 문제입니다. 자, 1번 기초 제품 재고액. 1번이 정답이죠. 기말 원재료 재고액,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기말 제공품 제조액 모두 들어갑니다. 만약에 헷갈린다 하시면 K랩 들어가시면 돼요. K랩에 들어가셔서 전기분 재무제표의 원가 명세서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재무제표에 제조원가 명세서 들어가셔도 무방해요. 자, 제조원가 명세서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들어갔을 때 원재료비, 노무비 있고요. 그 다음에 원재료비 안에는 기초 원재료 재고액, 기말 원재료 재고액 있죠. 자, 그 다음에 노무비 있고요. 경비 쭉 있고, 단기 총제조 비용, 기초 제공품 재고액, 기말 제공품 재고액,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초 제품 재고액은 없죠. 따라서 1번이 정답이고요. 헷갈리시면 무조건 K랩을 이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원가 흐름 기억나세요? 이렇게 T계정 그린 거. 자, 이 T계정은 꼭 외우고 계셔야 되죠. 그죠? 자, 내용이 많다라고 해서 나는 외우지 않겠다 하시면 안 돼요. 얘들은 무조건 외워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제품. 자, 일단은 기초, 기말 이렇게 들어오죠. 기초, 기말. 자, 기초, 기말. 기말은 기말 재고액입니다. 자, 원재료는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단기 매입액 들어가고요. 자, 플러스. 자, 빠지는 거는 사용하지 않으면 기말 재고액으로 남을 거고요. 사용하면은 재료비가 되겠죠. 자, 이 재료비를 투입해서 제공품을 만들어냅니다. 자, 여기에는 단기에 투입한 총 제조 원가, 단기 총 제조 원가가 들어올 거고요.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들어오죠. 자, 그래서 얘들을 가지고서 물건을 만드는데 끝까지 완성을 못 시켰다 그러면 기말 제공품으로 남을 거고요. 완성을 시켰다 그러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들어가겠죠. 제품 만드는 데 들어간 원가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제품 쪽으로 넘어가 줘야겠죠.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들어가고요. 자, 제품은 이제 팔면 되겠죠.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판매 못했다 그러면 기말 제품 재고액으로 남을 거고요. 판매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제품 매출 원가로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T 계정이 있는데 제조 원가 명세서는 결국에 제품 만드는데 얼마가 들어갔냐가 궁금한 거예요. 자, 그럼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구하기 위해서는 기말 제공품 필요하겠죠. 기초 제공품 필요하겠죠. 단기 총 제조 원가 필요하죠. 단기 총 제조 원가를 구하기 위해서는 직접 재료비가 필요할 거고 재료비를 구하기 위해서는 기초 원재료 단기 매입, 기말 원재료가 필요할 겁니다. 자, 따라서 여기까지 제공품 T 계정까지는 어디서 확인이 가능하다? 제조 원가 명세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자, 매출 원가, 그 다음에 기초 제품, 기말 제품은 제조 원가 명세서에서는 보실 수 없습니다. 자, 따라서 매출 원가는 손익계산서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매출 원가를 구하기 위해서는 기초 제품,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기말 제품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4가지 요소들은 손익계산서에서 확인이 다 가능해요. 자, 이렇게 원가 흐름을 가지고서 이해를 하시면 제일 좋고요.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고민하지 말고 여기 들어오시면 돼요. 원가 명세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종합 원가 계산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자, 이렇게 종합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했을 때 개별 원가 계산이랑 비교를 많이 해요. 자, 그래서 옳지 않는 것은 이라고 나왔을 때 개별 원가 계산의 특징일 경우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 종합 원가 계산, 개별 원가 계산 2가지 비교해서 이론도 잘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 완성품 환산량이란 일정한 기간에 투입한 원가를 그 기간에 완성품만을 생산하는데 투입하였다면 완성되었을 완성품 수량을 의미한다. 맞죠? 자, 동종 제품 대량 생산, 연속 생산의 공정에 적합한 원가 계산 제도이다. 맞죠? 한꺼번에 대량으로 생산하는 공정이 적합한 제도입니다. 정유업, 화학공업, 시멘트공업에 적합하다. 맞죠? 4번, 원가의 정확성이 높으며 작업 원가표를 주요 원가 자료로 사용한다. 4번은 개별 원가의 계산에 대한 특징입니다. 그죠?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한 특징이에요. 자, 종합 원가 계산은 한꺼번에 계산을 할 거기 때문에 당연히 정확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개별 원가 계산은 제품 하나하나 따로따로 계산할 거기 때문에 정확도는 높아집니다. 9번. 자, 제조 간접 원가 배부액과 제조 원가를 각각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제조 간접 원가는 기계 작업 시간을 기준으로 예정 배부한대요. 자, 제조 간접 원가 배부액은 예정 배부액을 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구하시면 돼요? 예정 배부액, 예정 배부율 곱하기 실제 조업도죠. 자, 일단 실제 조업도는 실제 기계 작업 시간이 있네요. 4,000시간. 4,000시간. 자, 그런데 예정 배부율이 없죠. 예정 배부율은 저희가 직접 구해 주셔야 되는데 예정 배부율은 예정 제조 간접비 나누기 예정 조업도. 자, 예정 제조 간접비는 500만 원. 그러니까 500만 원 들 것 같다라고 예측을 했고요. 5,000시간 작업할 것 같대요. 5,000시간. 자, 그러면 2개 나눠주시면은 얼마 나와요? 1,000원 나오죠? 자, 1,000원. 자, 그러면 기계 1시간 작업할 때 1,000원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 배부율에 1,000원. 자, 그럼 예정 배부액은 얼마? 400만 원이다 라는 게 나오죠. 400만 원.
자, 그 다음에 제조원가. 우리 제조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죠. 자, 그럼 직접 노무원가 400, 직접 재료원가 200,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는 400으로 구했죠. 다 더해주시면 돼요. 다 더해주시면 1000만 원이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직접 배분법에 따라 보조 부문의 제조 간접 원가를 배분한다면 제조 부문 B에 배분된 보조 부문 원가는 얼마인가? 자, 직접 배분법은 보조 부문 서로 간의 용역 수수를 무시하겠다. 자, 따라서 X는 A, 그 다음에 B에 배부를 해주셔야 되고 Y는 바로 제조 부문에 배부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저희는 B만 구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B만 구해볼게요. 일단은 X가 B한테 배부. 자, X는 10만원. 원가가 발생했죠. 10만원. 자, 곱하기 전체. 자, 제공 X로 보시면 X는 Y의 100회. 근데 Y에 배분한 거는 계산하지 않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전체는 1000회가 되는 거예요. 1000회 중에 600회를 B에게 제공했습니다. 자, 그래서 1000회 분의 600회. 자, 나눠주시면 60% 제공했다라는 거거든요. 10만원 곱하기 60% 해주시면은 6만원이 돼요.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Y가 B한테, 자, Y의 원가 30만원 발생했죠? 자, 이제 배부해 주셔야 되는데, Y는 X한테 400회를 실제로는 제공했지만, 직접 배분법은 무시하겠다라는 방법이에요. 자, 따라서 A와 B만 계산해 주시면 되고 300회, 300회니까 600회죠. 그래서 600회 중에 300회 50%만큼, 그러니까 15만 원만큼 배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두 개를 더해 주시면 21만 원이 나오죠. 자, 직접 배분법이 나왔다. 그러면 X가 Y한테, Y가 X한테 배부한 거는 바로 이렇게 X표를 그려주신 다음에 문제를 풀어주시면 조금 덜 헷갈릴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1번. 11번은 부가가치세법이죠. 영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여러분, 영세율이 뭐죠? 우리가 수출할 때는 0% 세금을 매기겠다라는 거예요. 자, 1번. 사업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자, 1번은 맞고요. 설명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 우리 한국에 미국 사업자가 있어요. 자, 근데 이 미국 사업자가 일본으로 수출을 하겠대요. 자, 우리가 원래 수출할 때는 영세율 0%를 적용을 해주죠. 자,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국 사업자가 예를 들어 캐나다로 수출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미국에서 부가세를 0% 적용을 해줘요. 그럼 우리도 동일하게 0% 적용해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이해 가세요? 자, 사업자가 비거주자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국 사업자다라고 했을 때 미국 국가에서 대한민국 거주자에 대해서 면세, 세금을 면제해줬다. 그럼 우리도 영세 적용해주겠다라는 뜻이에요. 2번,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면제된다. 자, 2번이 틀렸고요. 우리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과세 사업자예요. 과세 사업자가 있는데, 자, 만약에 국내에서 거래를 하겠다. 그러면 10% 부가세가 붙기 때문에 과세라고 하는 거고요. 만약에 수출하겠다 그러면 국외로 판매를 하겠다 그러면 세금 면제에서 영세율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도요. 과세 사업자 쪽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가세 납부할 게 있으면 납부해 주시고 신고도 해 주셔야 돼요. 환급도 받을 수 있겠죠. 자, 납세 의무가 면제되는 거는 면세 사업자입니다, 여러분. 면세 사업자가 면제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업자는 과세 사업자와 면세 사업자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세금 아예 없다. 자, 따라서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과세 사업자입니다. 자, 3번. 국내에서 계약과 대가의 수령이 이루어지지만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자, 이런 경우도 있죠. 우리 실무할 때 설명을 드렸는데, 자, 한국에 삼성전자가 미국으로 수출하겠다. 자, 그럼 직수출이고요. 영세율 적용해주죠. 그죠? 한국에 삼성전자가 미국으로 수출한다. 영세율 적용 당연히 합니다. 자, 그런데 A 업체가 삼성전자에다가 원자재를 조달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가 수출할 수 있도록 협력을 한 거죠. 이 협력 업체도 마찬가지 수출한 걸로 보고 0% 적용해주겠다라는 겁니다. 4번.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은 수출에 해당하므로 영세율을 적용한다. 맞죠? 국외에다가 반출하고 판매한다. 그럼 영세율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로 옳지 않는 것. 자, 12번은 자주 나오는 문장이죠.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수출 재화의 선적일. 맞죠? 자, 폐업 시 잔존 재화의 경우 폐업하는 때. 자, 폐업하는 때 맞죠? 자, 아닌 문장으로요. 폐업 신고일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자, 폐업 신고일이 아니고요. 폐업할 때 오늘 폐업했다. 그러면 오늘을 공급 시기로 보셔야 돼요. 3번 위탁 판매의 경우 위탁자가 판매를 위탁한 때 3번 틀렸죠. 자, 이 3번은 수탁자가 물건을 제공받은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했을 때 공급 시기로 보셔야 됩니다. 4번 무인 판매기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현금을 꺼낼 때가 맞죠. 자, 여기도 틀린 문장으로 주로 나오는 게 소비자가 현금을 투입할 때를 공급 시기로 보겠다.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에요. 자, 무인 자판기가 있다. 소비자가 현금 투입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본다. 그럼 공급 시기가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언제 현금을 투입했는지 사업자가 알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현금을 꺼냈을 때를 공급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13번. 자, 주사업장 총괄 납부와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자, 13번도 조금 어려웠다라고 보이는데요. 자, 일단 우리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뭐죠? 주사업장 총괄 납부 그냥 주라고 적을게요. 자, 말 그대로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해서 납부하겠다라는 거고요.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는 사업자 자체를 하나의 장소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납부만 한꺼번에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는 신고 납부 본점에서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볼게요. 1번. 법인의 경우 총괄 납부 제도의 주 사업장은 분사무소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본점뿐만 아니라 지점도 가능하다라는 뜻이고요. 맞습니다. 2번. 총괄 납부의 신청은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종료일 20일 전에 신청해야 된다. 자, 2번이 틀렸어요. 자, 예를 들어 우리가 2기 예정부터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하고 싶어요. 한 사업장에서 납부를 한꺼번에 하고 싶어요. 자, 2기 예정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7월부터죠. 자,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과세기간 종료일 20일 전이다. 그러면 9월 10일까지 신고를 하라는 건데, 자, 그렇게 되면 이미 2기 예정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하셔야 돼요. 종료일이 아니라 개시 전입니다. 20일 전. 자, 그럼 언제까지 하시면 돼요? 6월 1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개시일로부터 20일 전까지 신고하시면 돼요. 3번. 사업자 단위로 본점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 신청한 경우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한 개의 등록번호만 부여된다. 맞죠? 자,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지우고 한번 그려볼게요. A가 본점이고요. B, C, D라는 지점이 있다라고 했을 때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각각의 사업장에 사업자 등록번호가 부여돼요. 그러면 4개가 되겠죠. 자, 그런데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는 자, 이렇게 지점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본점에 그러니까 한 개의 등록번호만 부여가 되고 있고요. 본점에서 사업자 등록증 발급하고 그 다음 세금 계산서 발급하고 현금 영수증 발급하는 거예요. 4번 사업자 단위 과세를 적용할 경우 직매장 반출은 재화의 공급 의제에서 배제된다. 4번도 맞죠. 자, 사업자 단위 과세는요. 어차피 본점과 지점 모두 같은 사업자 등록증 그러니까 같은 사업자 번호를 부여받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요. 따라서 공급의제를 적용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공급의제는 공급한 걸로 보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4번. 14번도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특별세액 공제는 자, 우리 종합소득 산출세액은요. 근로소득이다라고 하면 우리 연말정산할 때 연말정산 다 하고 난 다음에 나온 세금을 얘기해요. 자, 그래서 만약에 세금이 100만 원이 나왔다. 산출세액이 100만 원이 나왔고 만약에 교육비 세액 공제에서 150만 원이 나온 경우에 적용을 받을 수 있냐라는 건데요. 자, 초과해서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했을 때 50만 원 환급이 나와야겠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는 초과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교육비, 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모두 초과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자, 대신에 기부금, 세액공제는 초과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데 자, 기부금은 2월이 가능해요. 만약에 초과했다 그러면 다음 연도로 2월 공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14번은 좀 생소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지엽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시험을 칠 건데 외울 여유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아직까지 기본적인 것도 헷갈린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굳이 추가해서 외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 지엽적인 문제들은 일단은 뒤로 밀어놓고 기본적인 개념들 다 하고 추가적인 심화 개념들 넣을 수 있을 때 그때 추가해서 봐주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15번. 소득세법상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15번도 조금 헷갈렸을 것 같아요. 자, 1번. 공적 연금 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서 각각의 소득을 연말정산한 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다. 자, 공적 연금 소득, 국민연금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는데 자, 이러한 것들은요. 금융기관에서 연말정산을 시행을 합니다.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시행을 하겠죠. 자, 그런데 두 개의 소득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두 개의 소득을 합쳐서 다시 확정신고를 하셔야 돼요. 종합소득세를 종소세라고 하죠. 5월 달이 돼서 두 개를 합쳐서 다시 한번 정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2번.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된 자가 이를 합산하여 한 곳의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다. 자, 2번은 정답이에요. 자, 예를 들어 내가 1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는 A라는 직장에서 근무를 했고요. 7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B라는 직장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자, 근데 B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A 직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합산해서 신고를 했어요. 자, 어차피 합산해서 신고가 들어갔기 때문에 굳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연말정산 할 때요. 프로그램에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자, 여기에서 사원 아무나 불러올게요. 자, 소득 명세 탭에서 종전 입력했던 거 기억나세요? 자, 현재 직장에서 정근무지를 입력을 해서요. 가치 신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치 신고를 했을 때 근로자가 불편하게 굳이 다음 연도 5월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한 직장에서 했을 땐 할 필요 없다라는 거 봐주시고요. 3번,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게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다. 있습니다. 있다로 바꿔주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직장을 다니고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럼 어떤 소득이 발생하죠? 근로소득이 발생하죠? 자, 근로소득이 있고요. 이 근로소득은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해주죠.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시행하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사업소득이 있는데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지 않고 발생한 사업소득 어떤 거 있죠? 제가 프리랜서라고 말씀드렸죠. 프리랜서. 그러니까 3.3% 원천징수 당하는 근로자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다라고 보는데,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학원에서 근로를 하고 있다. 학원에서 연말정산 해줄 거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제가 온라인 강의를 계약해서 강의를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프리랜서로 들어가요. 자, 그럼 지금 두 가지 소득이 발생했죠. 그럼 이 두 가지 소득을 합산해서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두 가지 이상 소득이 발생했을 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해주셔야 되고요. 다만 2번이 제외가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4번, 금융소득만 3천만 원이 있는 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다. 자, 있다라고 바꿔주셔야 되죠. 금융소득은 2천만 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가 됩니다. 자, 2천만 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가 되고요. 여기에서 분리과세라는 뜻은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해도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가시나요? 자, 그래서 15번도 꽤 까다로운 문제였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14번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개념들 잘 숙지를 해주시고 추가로 더 외울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15번 추가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실무 풀이 해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